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효부의 가면이 벗겨질 때입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조선 초겨울의 바람은 유난히도 매서웠다. 바람은 기와 지붕의 틈새를 파고들며 휘잉 신음 같은 소리를 냈고 마을 어귀의 늙은 느티나무는 뿌리째 뽑힐 듯 몸을 떨고 있었다. 그 느티나무 아래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집이 하나 있었다. 효부가 산다지. 아이고, 그 집 며느리는 참으로 하늘이 낸 여자라 하더라.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다. 그 말 속에는 부러움과 찬사가 뒤섞여 있었다. 그 집의 며느리 윤씨 부인은 이 고을에서 모르는 이가 없을 만큼 이름이 높았다. 새벽 달기 울기 전이면 이미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시어머니의 죽을 손수 끓여 올렸다. 길을 지나던 이웃이 보면 언제나 허리를 깊이 굽혀 인사를 했고 마을 잔치가 있으면 가장 먼저 와 가장 늦게 떠났다. 어쩌면 저리도 싹싹할까. 저런 며느리 하나면 집안이 3대는 편하겠어. 사람들의 말이 쌓여 윤씨 부인은 어느새 효부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하지만 그 집 안방 문턱을 넘으면 바람보다 차가운 기운이 서려 있었다. 방 안에는 허리가 굽은 노파 하나가 앉아 있었다. 시어머니 박씨 부인이었다. 젊은 날 남편을 먼저 보내고 외아들을 피눈물로 키워낸 여자였다. 그 아들 김서방은 강직하고 인품이 좋아 마을에서 손꼽히는 사내였으나 관청일로 늘 집을 비우기 일쑤였다. 그가 집을 비운 사이 집안은 오로지 며느리의 손에 맡겨졌다. 어머니, 죽이 식었을까 염려되어요. 윤씨 부인의 목소리는 꿀을 바른 듯 부드러웠다. 두 손으로 그릇을 받쳐들고 다가오는 모습은 누가 봐도 더할 나위 없는 효부였다. 박씨 부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릇을 받아드는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천천히 드세요. 체하시면 큰일이니까요. 말은 정성이었으나 눈빛은 달랐다. 웃고 있으되 웃지 않는 눈. 박씨 부인은 그 눈을 마주칠 때마다 속이 서늘해졌다. 며느리가 등을 돌리자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따뜻하던 온기가 거짓말처럼 식어갔다. 쿨럭쿨럭. 박씨 부인은 죽을 삼키다 기침을 했다. 그 순간 문 밖에서 멈춰 선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윤씨 부인은 돌아보지 않았다. 대신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소리 내시면 이웃들이 들을까 염려돼요. 그 말은 걱정이 아니었다. 경고였다. 박씨 부인은 입을 틀어막고 고개를 숙였다. 그 모습이 마치 죄인 같았다. 밤이 되자 집안은 더 고요해졌다. 바람 소리 사이로 안방에서 억눌린 숨소리가 새어나왔다. 마을 사람들은 알지 못했다. 효부라 불리는 그 여인의 웃음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그리고 박씨 부인 역시 이 집에서 살아남기 위해 침묵을 택해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침묵은 오래가지 않는다. 가면은 언젠가 벗겨지기 마련이었으니. 동이 트기 전 집안의 어둠은 더욱 짙어졌다. 박씨 부인은 밤새 한숨도 이루지 못한 채 이불 끝을 움켜쥐고 있었다. 기침이 목까지 차올랐으나 소리를 삼키듯 눌러 담았다. 소리 하나가 화가 될 것을 이미 여러 번 배웠기 때문이다. 문 밖에서는 며느리의 발소리가 또각또각 울렸다. 어머니, 일어나셔야지요. 정중한 말투였으나 문을 여는 손길에는 주저함이 없었다. 찬 공기가 방 안으로 밀려들었다. 윤씨 부인은 일부러 문을 활짝 열어둔 채 말했다. 날이 풀린다 하여 아궁이에 불을 약하게 뗐어요. 노인 몸엔 찬 공기도 좀 맞아야 오래 산다 하더라고요. 그 말에 걱정은 없었다. 박씨 부인은 이를 악물고 몸을 일으켰다.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났다. 아이고. 신음이 새어나오자 윤씨 부인의 입꼬리가 아주 잠깐 위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부엌에서는 묵디 묽은 죽이 끓고 있었다. 쌀알은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만큼 드물었다. 요즘 곡식값이 비싸서요. 윤씨 부인은 말하며 죽을 그릇에 담았다. 국자로 한 번, 그리고 잠시 멈췄다. 어르신은 많이 드시면 체하세요. 그렇게 말하며 국자를 내려놓았다. 박씨 부인은 숟가락을 들었다. 한 숟갈이 넘어가기도 전에 속이 울렁거렸다. 그때 며느리가 갑자기 소리쳤다. 어머니. 박씨 부인의 손이 덜컥 떨리며 죽이 바닥에 쏟아졌다. 아이고, 이게 무슨 짓이에요? 윤씨 부인은 목소리를 높였다. 마치 큰 불효라도 본 듯이. 그 소리에 머슴과 하녀가 고개를 내밀었다. 보셨죠? 윤씨 부인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제가 정성껏 끓인 죽을 이렇게 쏟으시잖아요. 요즘 기억도 가물가물하시고. 그 말은 칼처럼 박씨 부인의 가슴에 꽂혔다. 아니, 그게 아니라. 변명하려 입을 열었으나 윤씨 부인은 이미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글썽였다. 제가 아무리 효를 다해도 밖에서는 제가 모질게 구는 줄 알겠지요. 하녀는 고개를 숙였고 머슴은 눈을 피했다. 아무도 박씨 부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날부터였다. 며느리는 사람들 앞에서 박씨 부인의 노쇠함을 하나씩 드러내 보이기 시작했다. 시장에 나가서는 일부러 박씨 부인의 팔을 세게 잡아 끌며 말했다. 어머니, 여긴 절벽이에요. 혼자 다니시면 큰일 나요. 사람들은 혀를 찼다. 저 나이에 치매 기운이 왔나 보네. 그 말이 들릴 때마다 윤씨 부인은 더 공손히 허리를 굽혔다. 밤이 되면 박씨 부인은 방 안에 홀로 남았다. 문은 밖에서 잠겼다. 어머니, 밤에 돌아다니시면 위험해요. 그 말은 보호가 아니었다. 감금이었다. 박씨 부인은 문을 향해 손을 뻗었다. 나무 문은 차갑고 단단했다. 나는 아직 정신이 멀쩡한데. 그러나 그 말은 어둠 속으로 흩어졌다. 바람은 다시 불었고 지붕 위에서 무언가 긁히는 소리가 났다. 박씨 부인은 이불을 끌어당기며 속으로 되뇌었다. 저 아이의 얼굴은 밤이 되면 달라진다. 효부의 가면은 낮에 빛났고 밤마다 더 두꺼워졌다. 그 가면 아래에서 박씨 부인은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다. 밤은 박씨 부인에게 유일하게 남은 시간이었다. 낮에는 며느리의 눈과 귀가 집 안 구석구석을 훑었으나 밤이 되면 그 시선만은 잠시 느슨해졌다. 박씨 부인은 그 틈을 타 천천히 숨을 골랐다. 이불 속에서 늙은 손이 가늘게 떨렸다. 손마디마다 세월이 얹혀 있었고 굽은 손등에는 남편과 아들을 위해 살아온 날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내가 어쩌다 일이 되었을까? 눈을 감자 오래전 기억이 물처럼 밀려왔다. 젊은 날의 박씨 부인은 지금과 달랐다. 허리는 꼿꼿했고 목소리는 단단했다. 전쟁과 흉년이 겹쳤던 해, 남편이 병으로 쓰러졌을 때에도 그녀는 울지 않았다. 대신 치마를 걷어 올리고 논으로 나가 호미를 쥐었다. 이 집은 내가 지킨다. 그 말 한마디로 버텼다. 남편을 묻고 돌아온 날 밤에도 어린 아들을 품에 안고 그렇게 말했다. 아들 서방은 그녀의 전부였다. 밥 한 술을 덜 먹고 겨울밤에도 소못 하나로 견디며 키워냈다. 아들이 글을 배울 수 있다면 그녀의 손마디가 더 갈라져도 좋았다. 어멈은 괜찮다. 그 말이 입에 붙어 살았다. 그런 아들이 장가를 들던 날 박씨 부인은 처음으로 마음을 놓았다. 며느리가 무난 인사를 올리며 고개를 깊이 숙였을 때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는 내가 조금 쉬어도 되겠구나. 하지만 그 믿음이 가장 큰 죄였다. 며느리는 처음엔 참으로 공손했다. 밤마다 어머니의 이불을 여미고 약탕을 다려왔다. 박씨 부인은 그 손길에 속았다. 아니, 믿고 싶었다. 어머니, 오래오래 사셔야지요. 그 말이 거짓이었음을 박씨 부인은 너무 늦게 깨달았다.
갑자기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박 씨 부인은 숨을 멈췄다. 심장이 귀 옆에서 뛰는 듯 했다. 문틈 사이로 등불빛이 스며들었다. 윤 씨 부인의 그림자가 문에 비쳤다. 가만히 서서 안쪽을 살피는 듯 했다. 주무시나 보네. 낮에 쓰던 목소리가 아니었다. 얇고 차가운 속살을 긁는 소리였다. 그날 밤 박 씨 부인은 처음으로 깨달았다. 며느리는 효부의 탈을 쓴 채 자신이 죽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다음 날 아침 박 씨 부인은 일부러 자리에서 비틀거렸다. 어머니, 또 이러세요? 윤 씨 부인은 기다렸다는 듯 소리쳤다. 보세요, 이러다 큰일 납니다. 그녀는 박 씨 부인의 팔을 잡아 끌며 일부러 더 세게 흔들었다. 관절이 삐걱거리며 비명을 질렀다. 아! 그 비명에 사람들은 몰려왔고 윤 씨 부인은 눈물을 흘렸다. 제가 옆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안 되겠어요. 그날 이후 박 씨 부인은 혼자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그날 밤 박 씨 부인은 베개 밑에서 작은 비녀 하나를 꺼냈다. 젊은 날 혼례 때 꽂았던 것이었다. 이걸로 지킬 수 있을까? 손은 떨렸지만 눈빛만은 잠시 옛날로 돌아갔다. 그러나 곧 문 밖에서 또 그 발소리가 들려왔다. 박 씨 부인은 비녀를 움켜쥔 채 숨을 죽였다. 이 집에서 살아남으려면 기억해야 했다.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며느리는 그 사실을 지우려 하고 있었다. 그날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마치 하늘이 이 집을 향해 애도를 보내는 듯 빗줄기는 며칠 밤낮을 쉬지 않고 지붕을 두드렸다. 박 씨 부인은 점점 침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다. 무릎은 퉁퉁 부었고 손끝은 감각이 둔해졌다. 그러나 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며느리의 손길이었다. 어머니, 약이에요. 윤 씨 부인은 늘 같은 말로 다가왔다. 그러나 약의 빛깔은 날마다 달랐다. 어떤 날은 탁했고 어떤 날은 유난히 쓴내가 코를 찔렀다. 이거 무슨 약이냐? 박 씨 부인이 묻자 며느리는 웃으며 대답했다. 기억력에 좋은 약이에요. 어르신들한테 좋다더라고요. 그 웃음이 박 씨 부인의 속을 뒤집어 놓았다. 약을 마신 날이면 세상이 흐려졌다. 소리가 멀어지고 사람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서방아. 아들의 이름을 부르려 해도 혀가 말을 듣지 않았다. 윤 씨 부인은 그 모습을 빠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보셨죠? 며느리는 일부러 하녀를 불러 세웠다. 약을 안 드시겠다고 떼를 쓰시더니 또 정신을 못 차리시네요. 그 말에 하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박 씨 부인의 말은 점점 힘을 잃어갔다. 며칠 뒤 박 씨 부인은 마루에서 미끄러졌다. 윤 씨 부인은 그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소리를 질렀다. 어머니, 그래서 제가 혼자 두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마을 사람들이 몰려왔다. 빗속에서 윤 씨 부인은 박 씨 부인을 부둥켜 안고 울었다. 제가 잘 모셨어야 했는데. 그 연기에 사람들은 더 깊이 속아 넘어갔다. 그날 밤 박 씨 부인은 다리를 제대로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방 안에는 약 냄새가 가득 찼다. 문은 여전히 밖에서 잠겨 있었다. 조금만 참으세요. 윤 씨 부인은 낮게 속삭였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박 씨 부인은 너무도 잘 알았다. 며느리는 서방이 집에 없는 날을 골라 더 대담해졌다. 어머니가 밤마다 헛소리를 하세요. 칼을 숨겨두고 사람을 해치려 한다지요. 그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사람들은 박 씨 부인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박 씨 부인은 숨겨두었던 비녀를 손에 쥐었다. 나는 아직 정신이 있다. 그러나 문 밖에서 들려온 것은 비보다 더 차가운 소리였다. 윤 씨 부인은 혼자가 아니었다. 낯선 사내 둘이 뒤에 서 있었다. 이제 약을 바꿔야겠어요. 박 씨 부인의 눈이 크게 떠졌다. 그 순간 빗소리가 갑자기 멎었다.
정적 속에서 효부의 가면은 완전히 다른 얼굴로 갈라지고 있었다. 며칠 만에 김서방이 집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이 장터에 먼저 퍼졌다. 관청 일을 마치고 말을 달려온다는 말에 윤씨 부인은 사람들 앞에서 유난히 분주해졌다. 어머니 약은 챙겨 드셨죠? 밤엔 제가 곁에서 잤답니다. 그 말들은 미리 준비된 연극의 대사 같았다. 박씨 부인은 안방 깊숙이 눕혀졌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으나 발 한 번 내디딜 힘조차 없었다. 몸은 말을 듣지 않았고 머리는 맑았다. 그 사실이 더 고통스러웠다. 마침내 김서방이 마당으로 들어섰다. 비를 맞은 도포 자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다. 어머니는 그의 첫마디였다. 윤씨 부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고개를 숙였다. 많이 편찮으세요? 요즘은 저도 겁이 날 정도예요. 그 말에 김서방의 얼굴이 굳었다. 안방 문을 열자 약 냄새가 훅 끼쳤다. 어머니. 박씨 부인은 눈을 크게 떴다. 눈물이 맺혔으나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까지 되도록 제가 몰랐습니다. 윤씨 부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러나 그 눈물은 박씨 부인을 향하지 않았다. 김서방은 침상 곁으로 다가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어멈. 그가 낮게 말했다. 그때 박씨 부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3번 아주 느리게. 윤씨 부인의 눈이 번뜩였다. 여보 조심하세요. 그녀가 재빨리 말했다. 요즘 어머니가 물건을 집어 던지시기도 해요. 김서방은 잠시 망설였다. 그러나 그는 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날 밤 김서방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안방에서 들려오는 낮은 숨소리, 그리고 가끔 섞여 나오는 흐느낌 때문이었다. 새벽녘 그는 조용히 안방으로 향했다. 박씨 부인은 깨어 있었다. 눈빛은 또렷했다. 김서방은 침상 옆에 앉아 속삭였다. 어멈나다. 박씨 부인의 입술이 떨렸다. 손가락이 다시 한번 움직였다. 4번. 그는 무언가를 느꼈다. 혹시 약이 문제인가? 그 순간 문 밖에서 발소리가 멎었다. 윤씨 부인이 문틈 사이로 그 광경을 보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날 아침 약의 빛깔이 다시 달라졌다. 윤씨 부인은 직접 약을 들고 들어왔다. 오늘은 제가 먹여드릴게요. 김서방은 잠시 망설였으나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박씨 부인은 그릇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다. 아들아. 약이 목을 타고 넘어갔다. 세상이 다시 흐려졌다. 그러나 이번엔 아주 희미하게 남편의 의심이 싹트고 있었다. 그날 밤 빗소리는 유난히도 거칠었다. 빗물이 처마를 때릴 때마다 마치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듯 둔탁한 소리가 울렸다. 박씨 부인은 그 소리에 맞춰 심장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약을 먹은 뒤부터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눈꺼풀은 무겁게 내려앉았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데에도 온 힘이 필요했다. 이번엔 다르다. 박씨 부인은 본능적으로 알았다. 이번 약은 이전과 달랐다. 정신은 떠있고 몸은 깊은 물속으로 가라앉는 기분이었다. 문이 열렸다. 윤씨 부인이 들어왔다. 등불을 들고 있었다. 빛은 흔들렸고 그녀의 얼굴은 반쯤만 드러났다. 어머니. 그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오늘은 편히 주무셔도 돼요. 그 말은 위로가 아니었다. 이별의 인사였다. 윤씨 부인은 박씨 부인의 입에 천을 가져갔다. 약 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었다. 박씨 부인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소리를 내고 싶었으나 목에서는 바람만 새어나왔다. 그때 마당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윤씨 부인의 손이 멈췄다. 누구세요?
밖에서는 김서방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잠이 안 와서. 잠시 정적이 흘렀다. 윤씨 부인은 천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가 또 헛것을 보셔서요.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김서방은 안으로 들어왔다. 박씨 부인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어멈. 그는 어머니의 눈빛을 보았다. 그 눈에는 공포와 분노 그리고 살고자 하는 의지가 섞여 있었다. 그 순간 윤씨 부인은 재빨리 말했다. 여보, 약효가 세서 그래요. 그 말에 김서방은 잠시 고개를 떨구었다. 윤씨 부인은 등을 돌린 채 천을 불 속에 던졌다. 그날 새벽 박씨 부인은 숨이 멎을 듯한 고통 속에서 정신을 잃었다.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공간에서 남편의 얼굴이 보였다. 젊은 시절 논두렁에서 웃던 얼굴이었다. 잘 살았다. 그 목소리에 눈물이 흘렀다. 그때 갑자기 물이 쏟아져 내렸다. 박씨 부인은 거칠게 숨을 들이마셨다. 헉! 눈을 뜨자 낯선 천장이 보였다. 방이 아니었다. 아직 살아있어요. 윤씨 부인의 목소리였다. 아주 낮고 차갑게 웃는 소리. 하지만 다들 어머니가 거의 돌아가셨다고 알고 있어요. 그 말에 박씨 부인의 눈이 크게 떠졌다. 이제는 선택이에요. 윤씨 부인은 속삭였다. 조용히 사라지시든가 정말로 사라지시든가. 폭우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밤 박씨 부인은 처음으로 깨달았다. 이 집에서 나가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폭우가 잦아들 무렵 집 안에는 기이한 고요가 내려앉았다. 마치 모든 소리가 숨을 죽인 듯 했다. 박씨 부인은 축 늘어진 몸을 겨우 움직여 숨을 고르며 눈을 떴다. 아직 살아있었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가슴이 미어졌다. 방은 낯설었다. 안방이 아니었다. 곡식 창고 옆 사람이 거의 드나들지 않는 작은 방이었다. 창문에는 나무살이 덧대어져 있었고 문 밖에서는 자물쇠가 잠기는 소리가 뚜렷이 들렸다. 여기서 조용히 계세요. 윤씨 부인의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렸다. 곧 다 정리될 테니까. 그 말은 약속이 아니었다. 철이었다. 박씨 부인은 이를 악물었다. 정신은 또렷했다. 손가락 끝이 아직 움직인다는 사실이 기적처럼 느껴졌다. 그때 창밖에서 아주 미세한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낯익은 목소리였다. 머슴 돌쇠였다. 박씨 부인은 온 힘을 다해 바닥을 두드렸다. 쉿. 돌쇠는 주변을 살핀 뒤 창살 사이로 얼굴을 내밀었다. 아씨가 이상합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젯밤에 낯선 사내들이 왔다 갔습니다. 박씨 부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누군가는 보고 있었다. 돌쇠는 조심스레 작은 보자기를 꺼냈다. 안에는 마른 떡과 물 한 병이 들어 있었다. 이거라도. 박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떡 한 조각이 목에 걸렸으나 꿀꺽 삼켰다. 살아야 했다. 그날 낮 집안은 유난히 분주했다. 윤씨 부인은 하녀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어머니가 정신이 더 흐려지셨어. 밖에 소문나면 안 돼. 그 말에 하녀 하나가 고개를 들었다. 아씨 그래도. 윤씨 부인의 눈이 차갑게 변했다. 듣지 못했니? 그 한마디에 하녀는 입을 다물었다. 밤이 되자 돌쇠가 다시 나타났다. 내일 서방님이 관청에 가신답니다. 그가 속삭였다. 그때가 기회입니다. 박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숨이 가빴지만 마음은 오히려 또렷해졌다. 그날 밤 박씨 부인은 다시 한번 비녀를 손에 쥐었다. 젊은 날의 자신이 속삭이는 듯 했다. 살아라. 효부의 가면이 처음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탈출의 실마리가 조용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달이 구름 사이로 얼굴을 내밀자 젖은 마당이 희미하게 빛났다. 박 씨 부인은 담요에 몸을 감싼 채 숨을 고르고 있었다. 돌쇠의 말대로라면 오늘 밤이 아니면 기회는 없었다. 문 밖에서 열쇠가 스치는 소리가 났다. 돌쇠였다. 지금입니다. 그는 숨을 죽인 채 문을 열었다. 박 씨 부인은 이를 악물고 몸을 일으켰다. 다리는 제 것이 아니었다.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살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두 사람은 담장 쪽으로 향했다. 풀잎에 맺힌 물방울이 옷자락을 적셨다. 저 담만 넘으면 뒷산입니다. 그 순간 마당 반대편에서 등불이 켜졌다. 윤 씨 부인이었다. 어디 가세요? 그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차분했다. 돌쇠가 몸을 돌려섰다. 아씨, 어머니를. 말이 끝나기도 전에 윤 씨 부인이 손을 들었다. 잡아. 어둠 속에서 사내 둘이 튀어나왔다. 돌쇠는 박 씨 부인을 밀어 담장 쪽으로 보냈다. 어서 가세요. 박 씨 부인은 담에 손을 얹었으나 힘이 빠져 주저앉고 말았다. 그 순간 머리채가 거칠게 잡아당겨졌다. 이 늙은이가. 윤 씨 부인의 얼굴이 눈앞에 다가왔다. 효부의 미소는 사라지고 날 선 분노만이 남아있었다. 기어이 날 망신 주려 했구나. 돌쇠가 붙잡혀 끌려갔다. 아씨, 전부 다 봤습니다. 그의 외침은 밤에 삼켜졌다. 박 씨 부인은 바닥에 내던져졌다. 비녀가 손에서 굴러 떨어졌다. 보아라. 윤 씨 부인은 비녀를 집어들었다. 아직도 이런 걸 쥐고 살 생각이니? 그녀는 비녀를 발로 밟아 꺾었다. 그 소리에 박 씨 부인의 가슴이 무너졌다.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아느냐. 윤 씨 부인은 속삭이듯 말했다. 이 집은 이제 내 거다. 그날 밤 박 씨 부인은 다시 방에 가두어졌다. 이번엔 더 깊은 곳이었다. 멀리서 돌쇠의 신음이 들렸다. 박 씨 부인은 이를 깨물며 울음을 삼켰다. 첫 탈출은 실패했다. 그러나 그 실패는 효부의 가면을 완전히 금이 가게 만들고 있었다. 날이 밝아오자 집 안에는 짙은 안개가 내려앉았다. 마치 숨겨야 할 것들을 가려주려는 듯 마당과 담장은 희뿌옇게 잠겨 있었다. 박 씨 부인은 깊은 곳에 갇힌 채 시간의 흐름을 숨으로 세고 있었다. 몸은 쇠약했으나 정신은 오히려 더 또렷해졌다.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사람은 기억에 매달리게 마련이었다. 그때 문 밖에서 낯선 기척이 느껴졌다. 하녀 복례였다. 늘 고개를 숙이고 말 수가 없던 여자였다. 어머니. 복례는 문틈으로 속삭였다. 돌쇠가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 한마디에 박 씨 부인의 눈이 흔들렸다. 하지만 매를 심하게 맞고 관청으로 끌려갈지도 모른대요. 복례는 품에서 작은 천조각을 꺼냈다. 약에 쓰이던 헝겊이었다. 진한 냄새가 남아있었다. 이게 이상해요. 박 씨 부인은 코끝으로 냄새를 맡았다. 약초가 아니었다. 오래전 남편의 병을 고치려다 접했던 냄새였다. 수면초 아니, 그보다 독한 것.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천을 움켜쥐었다. 이걸 서방에게 전해다오. 복례의 눈이 커졌다. 제가요? 그래. 박 씨 부인은 힘주어 말했다. 내가 미쳤다면 이걸 쓸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 말에 복례의 얼굴이 흔들렸다. 그날 낮 집 앞에 관청 사람이 들렀다. 윤 씨 부인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맞이했다. 무슨 일이십니까? 어젯밤 소란이 있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윤 씨 부인은 즉시 눈물을 흘렸다. 시어머니가 또. 그러나 그 순간 김서방이 앞으로 나섰다. 잠깐만요. 그의 손에는 천조각이 들려 있었다. 이 약 냄새 어디서 나는 겁니까? 윤 씨 부인의 얼굴에서 피가 가셨다. 그건 말을 잇지 못하는 사이 관청 사람도 코를 찡그렸다.
일반 약재 냄새가 아닙니다. 안개가 서서히 걷히고 있었다. 윤 씨 부인은 처음으로 뒷걸음질 쳤다. 그날 밤 박 씨 부인은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다. 사람들의 목소리였다. 집안에 모인 이웃들이 수군거리고 있었다. 효부라더니 약을 먹여 정신을 흐리게 했다더라. 그 말들이 바람을 타고 방 안까지 스며들었다. 박 씨 부인은 눈을 감았다. 가면은 이미 벗겨지고 있었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었다. 종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지자 사람들의 발걸음이 하나둘 관하로 모여들었다. 소문은 이미 바람보다 빨랐다. 효부라 칭송받던 윤 씨 부인의 집에서 밤마다 수상한 일이 벌어졌다는 이야기였다. 박 씨 부인은 들것에 실려 관아 마당으로 들어왔다. 몸은 쇠약했으나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수십 년을 참고 살아온 여인의 눈이었다. 윤 씨 부인은 단정한 차림으로 서 있었다. 고개를 깊이 숙인 모습은 여전히 공손했다. 시어머니의 병세가 깊어 잠시 혼란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또렷했고 말은 매끄러웠다. 몇몇 사람들은 아직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관아의 나졸이 천조각을 내밀었다.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보시오. 윤 씨 부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약에 쓰던 헝겊입니다. 그렇다면 왜 일반 약재가 아닌 독성 물질의 냄새가 나는 것이오? 정적이 흘렀다. 김서방이 앞으로 나섰다. 어머니는 정신이 또렷합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약을 드신 날만 흐려지셨습니다. 그 말에 윤 씨 부인은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다. 눈빛에 분노가 스쳤다. 여보까지 저를 의심하십니까? 그녀는 무릎을 꿇으며 울음을 터뜨렸다. 제가 이 집에 얼마나 헌신했는데요. 그러나 그때 관청 사람 하나가 외쳤다. 돌쇠가 증언을 하겠다고 합니다. 윤 씨 부인의 얼굴이 굳었다. 돌쇠는 피투성이가 된 채로 끌려왔다. 숨은 가빴지만 눈은 또렷했다. 아씨가. 그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약을 바꾸라 했습니다. 어머니가 오래 버티신다고. 사람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다. 윤 씨 부인은 갑자기 웃었다. 늙은 하인 말 한마디를 믿겠다는 겁니까? 그 순간 박 씨 부인이 손을 들었다. 내가 말하겠다. 관아가 조용해졌다. 박 씨 부인은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나는 미치지 않았다. 그 한마디에 수십 날의 억울함이 담겨 있었다. 약을 먹을 때만 세상이 흐려졌다. 그 약을 준 사람은 그녀는 윤 씨 부인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바로 저 아이였다. 윤 씨 부인의 얼굴에서 마지막 가면이 떨어졌다. 관아 마루 위에는 숨소리조차 무겁게 내려앉았다. 박 씨 부인의 말이 끝나자 사람들은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다. 그 침묵은 오랜 세월 눌려있던 진실의 무게였다. 관아의 수령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윤 씨. 그가 낮게 불렀다. 시어머니의 증언과 하인의 말 그리고 약재의 흔적이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 윤 씨 부인은 고개를 숙인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단정하던 어깨가 처음으로 떨렸다. 혹시 더 할 말이 있는가?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윤 씨 부인은 갑자기 웃음을 흘렸다. 하하. 그 웃음은 울음과 분노가 뒤섞인 소리였다. 다들 속았지요. 사람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다. 효부라 불러주니 그 가면이 꽤 편하더군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얼굴에는 더 이상 온화함이 없었다. 늙은이는 오래 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 말에 김서방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만. 수령이 책상을 내리쳤다. 그 입을 다물라. 윤 씨 부인은 나졸들에게 붙잡혔다. 손목에 포승줄이 묶이자 비로소 몸부림쳤다. 놓으세요. 제가 이 집을 살렸습니다.
그 외침은 관아 기둥에 부딪혀 메아리처럼 흩어졌다. 박씨 부인은 그 광경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분노도 기쁨도 없었다. 다만 깊은 피로만이 남아있었다. 김서방이 무릎을 꿇었다. 어멈부려했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렸다. 박씨 부인은 천천히 손을 내밀어 아들의 등을 짚었다. 살아있어 다행이다. 그 말에 김서방은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며칠 뒤 판결이 내려졌다. 윤씨 부인은 시어머니 살해 미수와 하인 폭행, 약물 사용 혐의로 유배형을 선고받았다. 효부라 불리던 이름은 관아 기록에서 지워졌다. 박씨 부인은 관아를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오랜만에 숨이 가벼웠다. 그러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밤이 되면 여전히 약 냄새가 코끝을 스쳤고 잠결에는 쇠 자물쇠 소리가 들려왔다. 그럼에도 그녀는 살아있었다. 그리고 이제 침묵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마당의 흙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 얼어붙었던 땅이 풀리자 마을에도 봄 기운이 번졌다. 그러나 박씨 부인의 몸에는 아직 겨울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작은 방에서 햇볕을 받으며 천천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손마디는 여전히 굳어 있었고 밤이면 가끔씩 몸이 먼저 떨었다. 약 냄새가 떠오르는 날도 있었고 자물쇠 소리가 꿈결처럼 들려오기도 했다. 김서방은 매일같이 어머니 곁을 지켰다. 말을 많이 하지는 않았다. 대신 물을 데워드리고 약을 다리고 밤이면 등불을 꺼주었다. 어멈. 그가 조심스레 불렀다. 이제는 제가 지키겠습니다. 박씨 부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한 번의 끄덕임에 지난 세월의 말들이 모두 담겨 있었다. 며칠 뒤 마을 아이들이 대문 앞에서 수군거렸다. 저 집이 그 집이래. 효부 이야기 났던 집. 그러나 아이들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찬사가 없었다. 대신 조심스러움이 섞여 있었다. 사람들은 뒤늦게 깨달았다. 효는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견디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박씨 부인은 어느 날 부엌 한켠에서 부러진 비녀를 발견했다. 금이 간 채로 남아있던 그것을 그녀는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품에 넣었다. 이것도 나를 살게 했구나. 그녀는 처음으로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 대신 살아남은 자신을 조용히 끌어안았다. 계절이 몇 번 바뀌고 나서야 박씨 부인은 마당을 걸을 수 있게 되었다. 느렸지만 넘어지지 않았다. 그날 저녁 마을 어른이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사람의 얼굴은 하나가 아니란다. 아이들은 숨을 죽였다. 가장 고운 얼굴이 가장 무서운 가면이 될 수도 있지. 불빛이 잦아들고 밤이 깊어갔다. 그리고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다. 효부의 가면이 벗겨졌을 때 남은 것은 피도 분노도 아니었다. 침묵을 견뎌낸 한 사람의 숨결과 뒤늦게라도 바로 서려는 마음이었다.